이탈리아 문명여행 제16강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건축입니다. 르네상스는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탄생을 했죠. 이탈리아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기운 르네상스다. 그 전까지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오로지 교회를 위한 그런 건축에 매몰되었다면 15세기부터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건축 분야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피오르 성당부터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1418년까지 피렌체 두오모 성당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앞에 지오바니 세례당이 있고요, 본당이 있는데 뒤에 도움을 올 수 있는 기초는 마련했는데 그 위에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브루넬스키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판테온과 콜로세움 등등 여러 건축물들을 보고 고대 건축물들의 특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위에다가 올리게 되죠. 벽돌을 이중으로 쌓아가지고 고딕에서 쓰이는 첨두 아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올리게 되죠. 이 중에 이제 벽돌로 쌓아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판테온처럼 햇빛이 들어오는 오큘러스를 마련하고 중간중간에 여러 부자재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운 게 바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르네상스형 건축물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초는 바로 선원자를 위한 휴식처, 일명 고아원이에요. 이 고아원에 로찌아를 브루넬레스키가 맨 먼저 만들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비례와 균형입니다. 이 고아원의 로찌아라고 하는 곳에 흔히 로찌아 또는 아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아케이드에 반원형 아치를 쭉 세웠어요. 그래서 간격이 아주 일정하죠. 바로 5.8m의 반원형 아치를 쭉 놓고 기둥으로 지탱하는 이런 형태를 이 건물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 위에다가 페디먼트형 창문들이 일렬로 배치되는 이런 형태를 브루넬스키가 맨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보시면요, 개인 주택의 창문들이 저런 페디먼트 형태를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브루넬스키가 이제 설계한 산마르코 스톤의 로찌아, 이거 잘 보시면 반원형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크기의 아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산마르코 스톤의 아치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비례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비례와 균형에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축 십서란 책이 있어요. 비트루비우스는 서기 1세기경에 로마의 건축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군인이자 건축가였는데, 이 사람이 건축 십서라는 책을 남겼는데 오랫동안 이 책이 사라졌다가 1413년에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건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쭉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비례와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사각형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것이 원으로 표현되는 이게 바로 비례와 균형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재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1대 1.618의 황금 비율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여기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가 발견이 됨으로써 이것이 재발견되고 이것이 건축물들에 활용되는 것. 이게 바로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넬스키가 로찌아를 건축을 했다면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건축서라고 하는 책을 펴낸 어떤 인문 연구가예요. 그 정식 건축가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학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건물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표 건축물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 수도원의 정면입니다. 원래 내부는 고딕 건축물로 돼 있었어요. 여기 내부에 보면 기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이 다발 형태의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위에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띠 장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북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띠 장식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치도 이렇게 첨두 아치 형태로 돼 있던 것들을 알베르티가 이 정면을 르네상스 형태로 이제 바꾼 거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맨 위에도 페디먼트,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삼각형, 여기 이제 페디먼트가 있고요. 그 밑에 사각형 패널 있잖아요. 요것도 르네상스식 특징이고, 또 중간에 원형 장미창을 만들어요.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원형 장미창을 이렇게 만든 것.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벽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로세움에 보면 1층에 도리아식, 2층에 이오니아식, 3층에 코린토식 벽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기둥이 하중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장식 형태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요 벽기둥을 그대로 만든 거죠. 요게 초기 형태의 르네상스의 대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알베르티의 대표작은 바로 만토바에 있는 성 안드레아 성당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벽 기둥이 있죠? 중간에 아주 반원형의 아치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둥근 기둥이 아니고 사각형 기둥이죠. 이게 코린토스식 무늬가 있고 사각형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기둥이 이제 장식으로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 그 위에 당연히 신전 모양의 페디먼트가 달려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이 교회 특징은 라틴 크로스라고 하는 거. 라틴 그 대표적이죠.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 보면 바깥에 벽체가 있고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을 이렇게 막아 가지고 채플이라고 하는 흔히 경당이라고 부르는데 경당을 중간에 쭉 배치를 했어요. 그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아이를 없애버리고 거기를 다 막아가지고 옆에 칸칸이 만들어서 경당을 만들었던 거죠. 이 경당은 용도가 뭐냐면 가족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상인들이 돈을 내면 저 채플을 하나씩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채플 하나하나에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르네상스 이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던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건축이 있는 반면에 또 개인 주택들이 있겠죠. 자, 개인 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팔라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라초는 도시 안에서 이 귀족들의 뭐 사무실과 주거를 겸하는 게 팔라초고요. 빌라는 교회 바깥에 교회에 쓰이는 별장 같은 게 빌라예요. 뭐 건축은 뭐 같지만 어떤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팔라초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팔라초 건축물이 팔라초 메디치아예요. 코시모 메디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미켈로초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었죠. 요걸 자세히 보시면 1층, 2층, 3층이 조금씩 벽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1층이 이걸 거친 돌쌓기라 가지고 거의 요새의 건축물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에는 아치 형태로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또 반원 아치 형태로, 르네상스라고 하시죠. 아주 안전한 반원 형태의 중간에 기둥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 3층으로 가면 조금 더 단순한 형태가 됐고, 처마로 보면 코니스라고 있죠. 목재, 우리 한옥에 이렇게 나무 석가래가 나오듯이 그런 형태의 코니스가 쭉 있는 이런 모습이 쭉 있죠. 내부에도 보면 중앙에 중정이 있고 거기에 아케이드가 쭉 있죠. 그 열린 공간, 거기도 보면 반원형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게 미켈로체의 건축이라면 조금 더 발전한 게 알베르트입니다. 알베르트는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잘 가져온,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건축물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팔라초 루첼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1층에 보면 벽체 기둥 있죠. 사각형 형태의 벽체 기둥. 2층으로 가면 1층에는 창문이 네모난 창문이지만 2층으로 가면 반원형 아치를 가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죠. 1층, 2층 또 사이에는 코니스 같은 걸 둬가지고 1층과 2층을 구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르네상스 아주 충실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에 가보면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템피에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만테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건데요. 후대에 많은 건축물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템피에토는 이게 르네상스잖아요. 고대에 있는 거를 가져왔다가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고대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요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위에는 요게 델포이에 있는 거예요. 델포이에 보면 아테나의 성역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둥글게 만든 신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림은 올림피아에 있는, 이것도 이제 롯제아 같은 건데 이게 용도가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옆에 사각형 형태 신전도 있고 동그란 형태 신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도 브라만테가 이런 개념을 가져다가 템피에토를 짓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바로 도리아식 건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면 처마에 코니스가 있죠. 목조 건축에 나무가 나오듯이 코니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발루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여기 발코니에 있는 난간이에요. 난간 전체를 발루스트라고요. 그 가로대 말고 세로 생긴 볼링 공간 생긴 게 있잖아요. 요거를 발루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난간도 후대 많은 건물들에 이렇게 생겼어요. 볼링퐁을 2개 붙인 것 같은 모양인 발루스트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세로줄 문이 3개 있는 게 트리글리프, 그 트리글리프 사이사이에 조각된 그림이 있죠. 여기 메토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도릭 오더가 있는, 이게 전형적인 도리아식 건축물의 구조다. 그러니까 도릭 오더, 그 위에 3줄 트리글리프, 그 옆에 모양 있는 메토프, 난간, 발루스트레이드, 그다음에 코니스 있는 이런 도리아식 구조의 표본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많은 건축물에 영향을 줬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세인트폴 대성당에 있는 여기 중앙에 도움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국회의사당 이것도 이런 형태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브라만테가 로마에 지은 여기 로찌아 회당 같은 거 보면 브루넬스키가 한 그 로찌아하고 조금씩 다르죠. 기둥 모양이 다르잖아요. 기둥이 브루넬스키는 전부 기둥, 그러니까 얇은 둥근 기둥으로 해가 쭉 이어졌다면 브라만테는 1층과 2층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1층은 사각형 벽기둥 형태로 넣어서 이렇게 쭉 만들고, 대신 아치는 완전한 반원형 형태의 아치죠. 그 2층에 보면 얇은 기둥과 두꺼운 기둥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뭔가 조금씩 발전 내지는 변형된 형태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네치아에 보면 산소비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발라초 돌핀이라고 하는 르네상스식 건물이 있는 거죠. 자, 1층에는 두꺼운 기둥에 있는 반원형 아치가 있고, 그 위에 발루스트레이드 난간이 있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가운데에 있는 기둥 4개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조금 더 넓은 가격의 벽체 기둥들이 있죠. 항상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비례와 균형을 이루는 그 르네상스 건축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수도 항상 짝수 형태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전 항상 기둥도 짝수입니다. 홀수 기둥은 없어요. 4개, 6개, 8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팔라초 돌핀 같은 경우에도 아치가 6개잖아요. 그리고 2층에는 중앙에 4개, 그 다음에 좌우에 4개, 그 다음 3층에는 중앙에 4개, 좌우에 4개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양식이 후기로 가면 다른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매너리즘이라고 불러요. 흔히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적인 건 없고 앞에 있는 걸 조금 더 변형한 이런 것들을 매너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변형한 거,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건축 형태인데요. 뭐가 매너리즘이냐면, 자, 1층에도 보면 아치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매너리즘의 가장 특징은요, 2층에 보면 여기 벽기둥이 2개씩 돼 있잖아요. 그죠? 2개씩인데 다 균형이 있어요. 짝수로 다 있는데 기둥이 2개씩 있다. 이게 바로 매너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층 가면 조금 달라지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형식의 비례와 균형을 조금 변형한 게 매너리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이 2개씩 붙어 있는 거, 여기 베네치아의 카사 레조니코, 요거는 카는 카사라고 하죠. 개인 주택을 카사라고 하죠. 여기도 보면 1층과 2층이 뭔가 좀 달라지는, 조금씩 바뀐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은 뭐가 매너리즘이냐면, 쭉 중간에 기둥이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바깥에가 2개씩이잖아요. 그렇죠? 2층에도 보면 바깥에 2개, 3층에도 보면 바깥에 2개.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쭉 하나씩만 돼 있다면 르네상스식인데, 맨 바깥에 2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너리즘의 대가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마지막 예술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식을 지키되 자신만의 독특한 점을 넣은 거죠. 그럼 뭐가 매너리즘이냐? 쭉 보죠. 이 계단이 쭉 있고요. 이거는 그 피렌체에 있는 로렌초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안에 그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의 이제 건물을 미켈란젤로가 만든 건데, 여기도 계단이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 출입구 옆에 기둥이 2개밖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너리즘인 거죠. 그리고 페디먼트도 뭔가 이 삼각형이 완전하지가 않죠. 중간을 뚫어가지고 안내판 같은 것도 넣었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형시켰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조를 만든 게 아니라 르네상스식을 약간 변형을 했던, 이게 매너리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 중에 여기 캐피탈리노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가면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팔라쪼 누오보, 새로운 팔라쪼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1층에 큰 기둥이 있고, 그 둥근 기둥이 있는데 둥근 기둥이 양쪽에 붙어서 이렇게 2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간격을 갖긴 했는데 두 개씩 넣은 뭔가 변화한 이런 형태를 할 수 있죠. 2층에도 보면 중간에 페디먼트를 조금 변형을 했고 좌우에는 이 원형 페디먼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형태가 페디먼트라고 한다면 이 둥근 형태의 페디먼트를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미켈란젤로의 매너리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베드로 성당은 꽤 많은 사람들의 설계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는 누가 했고 여긴 누가 했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미켈란젤로가 한 게 바로 이 돔입니다. 이 지붕인 돔인데 이 돔도 보시면 기둥이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쭉, 이것도 아케이드 형태로 개방된 공간인데 여기도 두 개씩 붙어 있다. 이것도 전형적인 매너리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르네상스 건축물을 완성했다고 하는 가장 유명한 건축가는 안드레어 팔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8세기로 가면요, 이 팔라디오의 건축 양식을 팔라디오즘이라고까지 붙여져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으로 건너가서 팔라디오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팔라디오는 주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 지역에서 활약했던 건축가인데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남겼어요. 그 지역이 대부분 베네치아 영토였는데 베네치아 섬에는 몇 개 없고요. 주로 육지에 많이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빌라 로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툰다는 둥근 형태의 어떤 집을 로툰다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테온이 지금 산타마리아 로툰다 교회거든요. 그런 형태가 돔, 가운데 돔이 있고 그다음에 입구에 신전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갖춘 거를 로툰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빌라 로툰다는 가운데 돔이 있고 사방에 신전 형태의 입구를 갖춘 게 빌라 로툰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에 이제 설계도 같은 거 보시면 사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례와 균형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죠. 하나도 빈틈이 없는. 요게 이제 팔라디오의 이제 특징인데요. 팔라디오가 그 설계한 것 중에 베네치아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산 조르지오 마지레 성당의 파사드입니다. 성당의 내부는 뭐 로마네스크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고딕 양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파사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566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후에 제자인 사모스키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파사드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죠. 맨 위에 동그란 원형이 뚫린 이 페디먼트가 쫙 있고 그 밑에 또 페디먼트가 크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네 개의 기둥이 서 있고 그리고 기둥도 밑에 받침 주추돌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올라와 가지고 그 네 개의 기둥을 받치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것도 비례와 균형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죠. 네 개의 기둥, 좌우가 대칭인. 대칭이 아닌 건 그 이전 양식이든 이후 양식인 거고 대칭 형태로 완벽하게 갖추는 건 바로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1527년에 로마 약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 유럽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유럽에는 개신교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 쪽에서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저들에 대항해서 우리만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종교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탄생하게 된 이 건축 사조가 바로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 북부의 이 개신교들을 이길 수 있는 뭔가 화려하고 멋진 교회들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바로크 양식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1527년 로마 약탈 시에 80%의 이 건물들이 사라졌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다 지어졌는데 그래서 로마시에 이런 바로크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이유입니다. 이 바로크 건축물의 시작은 뭐였냐면 바로 일제수교회 파사드예요. 자코모 델라 포르타가 만든 건데요. 자, 일제수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회 교회예요. 예수회. 자, 예수회가 뭐냐면 그 종교개혁이 지금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새로운 어떤 캐톨릭의 힘을 세우자라고 일어난 어떤 단체가 예수회인데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 예수의 중심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때 바로 바로크가 생기게 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전까지의 양식과 바로크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죠. 위에 페디먼트가 있죠. 페디먼트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작은 페디먼트가 있죠. 근데 르네상스 교와 바로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정면, 요 파사드가 완전한 평평한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크는 약간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중앙이. 잘 보시면 이 페디먼트 중간에도 보면 페디먼트가 원형 페디먼트가 들어가죠. 그 밑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이렇게 좀 돌출되죠. 그 다음에 중심, 요 출입문 딱 보시면 출입문에 있는 좌우의 기둥이 약간 돌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양식이라면 비례와 균형을 해가지고 좌우가 똑같이 완전한 평평한 게 되었을 텐데, 이 바로크 교회는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글씨가 써 있잖아요. 알렉산더 카르디날리스 이렇게 있죠. 글씨가 써 있는 것도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크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둥근 기둥, 둥근 벽체 기둥, 사각 기둥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박았는데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고 둥근 것과 파란 거를 섞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에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 성당과 비교를 해보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좀 뭔가 좀 심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를 딱딱딱 잘 맞췄잖아요. 근데 왼쪽에 보면 그거를 뭔가 겉모양은 비슷한데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 건축물이 성 베드로 성당이죠. 요 파사드도 누가 했냐면 까를로 마데르노라는 사람이 했는데, 여기도 정면을 보시면 평평하지가 않죠? 맨 왼쪽부터 보면 사각형 벽체 기둥이 있고 거기에 입구가 있고 또 중간에 오면 둥근 기둥들이 쭉 있죠. 근데 둥근 기둥들이 평평한 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페디먼트는 볼록 튀어나와 있죠.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아니라 볼록 튀어나오는 형태의 기둥을 갖고 있는 구조가 바로크 양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요. 이 지붕에도 보면 여기 12사도의 이 동상을 쭉 만들어 세우잖아요. 이런 장식들을 많이 한 게 이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기도 해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기둥도 뭐 사각기둥으로 굉장히 크게 되고 거기 사이사이에 모자이크나 아니면 대리석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모습을 딱 만들고 황금색 넣고 굉장히 화려한 내부를 치장을 하는 게 이 바로크 건축물의 특징이기도 하죠. 성 베드로 성당은요, 초기에 설계했던 방식이 점차 변해왔어요. 최초에 세웠던 맨 왼쪽에 그림 보면 올드 세인트 피터스 건물인데, 맨 처음에는 요 바실리카 양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브라멘테가 이렇게 비잔틴 십자가처럼 좌우가 똑같은 형태로 브라멘테가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미켈란젤로는 조금 더 화려한 형태로 앞에 페디먼트를 붙이는 걸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마데르노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의 베드로 성당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좀 확장 아니면 화려한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르니니가 앞에 광장을 설계해 가지고 기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성당의 본체고 앞으로 나오면서 큰 광장을 설계해서 오늘날 보는 성베드로 성당을 베르니 때 와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하면서도 비정형주의 바로크가 생기게 돼요.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산카를로 알레 콰트로 몬타나 이건데, 요 건축물은 뭐가 다르냐면 이건 또 아예 뭐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졌네요. 그러니까 기둥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내부의 돔도 둥그런 돔이 아니라 거의 타원형 형태의 돔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리석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건축 기술이 발현된 거라고 할 수 있죠. 프란치스코 보로민이라는 사람이 만든 비정형주의 바로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바로크 건축물이 이어지다가 뭐 프랑스 시대에 가면 로코코라고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이제 걸로 가요.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 독일,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랜드 투어를
했다 그랬잖아요. 로마까지 오는. 그래서 로마에 와가지고 옛날 고대의 문화들을 많이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로크나 로코코나 이렇게 뭔가 지나치게 화려한 이런 것들이 배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전이 담고 있는 그런 인간 중심의 비례와 균형을 다시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고전주의라고 불러요. 그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자, 이걸 잘 한번 보시죠. 이 문을 보시면 무슨 양식이죠? 도리아식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기둥에 세로 줄무늬 기둥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아주 단순한 기둥머리가 있고요. 그 위에 삼각형 줄 3개. 이걸 뭐라고 그랬죠? 트리글리프. 트리글리프 사이에 그림들이 이렇게 조각돼 있죠. 이걸 메토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코니스가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신전 모습을 쭉 가져오게 되고 기둥도 6개. 비례와 균형을 잘 갖춘 신고전주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도입돼서 거의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뺏긴 듯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이런 건축 문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에 가면 신고전주의 건축물이 있죠. 덕수궁 석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경희대학교에도 이런 신고전주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거의 뺏긴 것 같죠? 또 버지니아 주립대는 토머스 제퍼슨이 지은 거의 판테온과 거의 유사한 건축물이 있고요. 이 백악관 건물도 보면 거의 신전의 모습을 가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신전, 그다음에 교회에서 로마네스크식 고딕 양식을 거쳐서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문명 여행을 해왔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